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상명대학교 아동청소년 상담학과의 배희분입니다. 저는 그 학교에 오기 전에 청소년 그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기관에서도 한 몇 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고 지역에서 청소년 상담하는 기관에서도 한 10여 년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온 지는 지금 사실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실은 이 그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아주 중요한 중차대한 주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 주제만 가지고 씨름해 오신 전문가분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도 여기 여러분 계신데 어떻게 뭐가 잘못돼서 이 주제가 저한테 공이 굴러왔는지 실은 좀 지금 발제를 앞두고 좀 걱정은 좀 됩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깊이 있고 좀 이렇게 풍성하게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는데 이제 발제자가 지금 이제 전공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혹시나 좀 축소되거나 이러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뒤에 또 그 지정 토론자 네 분들이 워낙 막강하셔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좀 보충해 주시리라고 믿고 청소년 상담자라는 시각에서 오늘 발제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화두가 될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로이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프로이드에게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기 나온 요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Love and work, work and love, that's all there is.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일해라. 그리고 일하고 사랑해라. 그게 다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과 사랑을 이제 조화롭게 잘 운용하는 거, 이제 그것이 사실 오늘 주제죠. 오늘 주제인 워라벨이고 또 이 워라벨이야말로 심리 치료를 안 받아도 되고 또 정신분석 받으러 클리닉까지 올 필요가 없는 그런 건강한 사람의 기본 요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이드 자신도 평생 이 두 가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걸로도 유명하죠. 일도 많이 하셨지만 자녀도 6명이나 낳고 처제도 사랑해 주시고 뭐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사랑도 많이 했던 분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프로이드뿐만 아니라 요즘 또 다시 뜨는 사람이 이제 아들러죠. 아들러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공통적 삶의 과제를 일, 우정, 사랑 이렇게 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들러는 인간에게 누구나 열등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또 좋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걸 위해서 이제 자립과 성취를 이루게 해주는 일 그리고 결혼과 자녀 양육 등 이제 가정 생활을 통해서 이루는 사랑 그리고 원만한 그 사회적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우정 이렇게 세 가지 인생 과제를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있게 수행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그 아들러의 제자들이 요 세 가지 외에도 뭐 그 셀프 디렉션과 스피리추얼리티 이렇게 두 가지를 보태서 이렇게 5가지 요소가 인간의 웰빙을 이루는 기본 요소다. 이렇게 이제 이론을 확대한 바가 있고요. 사실 상담 쪽에서는 요 5가지 기본 요소를 가지고 내담자를 진단하거나 혹은 상담 전략을 세울 때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화면이 넘어갔는데 이제 그 아들러가 말하는 이 열등감이 이제 그 약간 변질되면서 열등감 컴플렉스로 바뀌게 되면 애들이 이거를 이제 감추고 남들한테 안 들키고 또 이걸 우월감으로 이제 보상하고 이러기 위해서 뭐 지나치게 성적에 이렇게 집착한다던가 아니면 부모의 애정을 끊임없이 갈구한다던가 아니면 또래 관계에서 뭐 공격성이나 폭력성을 나타낸다든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애들만 그런 게 아니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계속 그 남들하고 비교하는 남들이 어떻게 볼까에 집착하는 이런
이미 그 컴플렉스화 돼버린 이 열등감 때문에 일과 사랑과 우정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그렇게 이제 우리 삶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워라밸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요. OECD에서 이런 언명을 하였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일과 가족에 대한 헌신, 개인 생활을 성공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가족 성원의 복지를 위해 중요하다. 예.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유연한 근로 관행을 장려함으로써 이를 도와야 한다. 뭐 이런 언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2016년에 그 Better Life Index라고 그래서 더 나은 삶의 지수 또 랭킹이 나왔는데요. 여기 한국이 28위를 차지했습니다. 2012년에 24위인가 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주거, 소득, 뭐 삶의 만족도 이런 객관적, 주관적 지표가 다 들어간 그런 평가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일 생활 균형 부문에서 한국이 터키하고 멕시코 그 다음으로 이제 최하위권을 차지하는 그런 불명예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터키하고 멕시코도 좀 힘든 나라인가 봐요. 이게 보면은 늘 나오더라고요. 우리보다 하위에 있는 걸로 이제 자주 언급되는 나라인데 그래프로 보면 이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일생활 균형 지표의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이 근로 시간을 많이 봅니다. 50시간 이상 초과해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몇 퍼센트냐 이런 지표를 보는데 이 표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국 밑에 멕시코 하나 있는 그래서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이 그래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때 이제 그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가 독일인데요. 독일이 무려 우리나라하고 이제 근로시간 차이가 706시간이고요. 이거를 하루에 8시간 그리고 한 달 22일 근로하는 걸로 따지면 약 88일, 그러니까 넉 달이죠. 정확히 넉 달을 우리가 독일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실질 임금을 보면 연평균 임금은 한 70%밖에 안 되고요, 독일에. 그리고 시간당으로 따지면 반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좋은 기회가 돼서 독일에 출장을 잠깐 다녀왔었는데 도착한 시간이 낮에 한 3시, 4시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에 차가 완전히 막히더라고요. 완전 러시아워더라고요. 그 베를린이었는데 그래서 가이드한테 여기 베를린에 차가 많네요. 벤츠도 많고 BMW도 많네요. 그랬더니 지금이 최고 러시아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3시, 4시, 4시쯤이었는데 요때 다 퇴근을 하시고 모두 아이들 데리러 가느라고 그래서 이 길에 차가 많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 유럽은 우리보다 낮 길이가 워낙 길고 이제 저녁 늦게까지 환한데 이렇게 환할 때 아이들을 데려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정말 길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 조금 더 해드리면 여기 있는 이 내용보다 실은 이런 생생한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요. 거기 가서 이제 그 공공기관이나 다른 이제 공적 기관 단체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할 때 보니까 이분은 35시간 일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은 20시간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15시간제를 사용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35시간 일을 하시는 분 이러면은 전임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풀타임에 가까운 일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만큼 노동 유연성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한쪽 벽에 그 근무 시간표가 이렇게 쫙 붙어 있어요. 뭐 아이들 돌보는 기관 같은데 펑크가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이름마다 카드 색깔이 다 다르더라고요. 뭐 빨강색, 파란색.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선택한 근무 시간제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게 빈틈없이 다 이렇게 색색깔로 너무나 조화롭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전 좀 문화적인 충격이랄까요? 뭐 이런 거를 좀 받았습니다.
이제 회의 중에도 중간에 저는 이제 근무 시간이 다 돼서 퇴근합니다 하고 일어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놀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는 거죠. 회의를 하던 중에 헐 일어나다니. 그런데 이제 독일 분들은 너무나 당연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진짜 큰 격차, 사회적 분위기나 노동 문화 너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이 워라벨은 직장 여성들이 그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정도로 인식돼서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욜로 같은 이런 신조어하고 이제 그 같은 맥락으로 뭐 1인 가구 증가, 스마트폰 등장 후에 심화되고 있는 이런 초개인 지향적인 가치관을 지닌 사회에 갓 진출한 젊은 직장인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트렌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워라벨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미혼이든 기혼이든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가치로 보아야 한다. 뭐 이렇게 워라벨이 점차 개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일가정 양립이라는 용어와 일생활 균형이라는 용어가 이제 계속 혼재되는 데 대해서 앞으로 일생활 균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일가정 양립이라는 말이 이제 너무 이제 정상가족을 기본으로 하는 측면이 있어서 다른 다양한 가구 형태를 배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죠. 이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일생활 균형에서 말하는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혼, 미혼 그리고 유자녀, 무자녀 등 상관없이 모든 개인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요. 결혼한 부모 또 자녀가 있는 가정에만 초점이 맞춰지던 문제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스갯소리로 일생활 균형할 때 그 생활이 아니라 너무들 일들을 열심히 하니까 목숨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일이냐 목숨이냐 뭐 이 정도로 한국 사회가 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풍자적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뭐 일부에서는 뭐 일가정 양립이란 말이 아직은 남성에겐 좀 필요하다. 일 생활 균형은 여성을 위해서는 이제 한 발 나아가야겠지만 아직은 남성하고는 좀 온도 차이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아버지들 일과 생활을 조금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이렇게 쭉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파더링이라던가 파더후드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행 연구들을 주로 보면 이제 그 자녀 발달에 미치는 파더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많죠. 그래서 남자들이 아버지 역할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자녀 양육이나 가정 생활에 더 많이 참여하면 아이들한테 좋다 이런 연구들이 주입니다. 또 그런 아버지 밑에서 큰 아이들이 학업 수행 능력도 좋고 자존감도 높고 친구 관계도 좋고 뭐 이렇게 아웃컴이 굉장히 좋다 이런 연구들이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데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한국 남성들이 자녀에 대해서 애착도 많아지고 또 양육 참여하고 싶다 하는 욕구도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만은 볼 수 없다 이런 견해도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윤경 같은 경우는 놀이 친구 이렇게 하면 이제 엄마가 못 해주는 그 막 격하게 놀아주는 그런 신체 활동 뭐 이런 거 이것은 경쟁이나 모험, 도전 정신 같은 자본주의 남성성 재생산하고 연결되지 않냐. 또 엄마는 못 푸는 어려운 문제, 과학 문제, 수학 문제는 아빠에게 이런 학습 지도자 역할도 역시 논리적 사고를 우선시하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요. 또 인생의 안내자, 바깥 세계를 보여주는 안내자, 뭐 이런 역할로서의 아버지 역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공적 영역의 규범이나 질서를 자녀한테 전수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근대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아버지들이 워낙 바쁘니까 양보다는 질적인 양육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너무 강조하는 것 역시 결국은 부모 역할의 성별 역할 분리를 유지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걸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뭐 비슷한 겁니다. 뭐 관점들 중에서도 이제 좀 요주의, 예, 주의가 요망되는 관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를 너무 희생자로 보는 관점, 또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관점, 또 부모의 권리다, 부모권이라는 이런 관점들이 아직은 뭐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 부모권을 내세우기보다는 자녀의 권리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뭐 이런 지적도 있다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새로운 남성성, 새로운 부성으로 소개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쇼운과 크누슨 마틴의 반응적 아버지이고요. 여기 보시는 이 5가지의 조건이 반응적 아버지를 이루는 그런 조건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뭐 이렇게 지나치게 경쟁하기보다는 평등한 것, 그리고 목표 지향보다는 관계 지향적이고요. 뭐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반응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다루는, 그러면서 좀 요게 강조가 되면 아버지들의 가족 친화력이 높아지는데 뭐 좀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대 아버지들이 이제 과거의 아버지들하고는 좀 다르게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자기가 받았던 이런 양육, 이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체험하고, 그러면서 격려와 칭찬을 통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생각지도 않은 또 다른 부담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워낙 그 양극화가 심하고 소비 자본주의가 너무나 이제 무르익다 보니까 더 좋은 아버지라 그러면 이제 더 많은 물건을 사줘야 하는 그런 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아파트 평수도 애들이 너무 잘 알고 자동차 크기, 주말에 어디서 밥을 먹었는지, 방학 때 어디를 다녀왔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아버지 역할을 가늠하는 이제 가늠자가 되고 있다는 건 또 다른 문화자본까지 마련해 줄 수 있는 아버지라는 이런 그런 부담까지 짊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애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애들은 좀 나을까요? 암울하죠. 올해도 역시 또 그 10대, 20대 사망 원인 1위를 자살이 또 차지했더라고요. 그 OECD가 만 15세 청소년들에게 삶의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우리 밑에는 터키만 있고 한국이 72개국 중 71위를 차지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요새는 뭐 맨 밑에는 좀 다른 나라가 한 군데쯤 있는 것 같아요. 3, 4년 전에 우리가 계속 1위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것은 아이들한테 행복의 조건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이렇게 물었을 때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보다는 가족이다, 이렇게 답한 아이들이 그나마 행복 지수가 조금 더 높았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이 청소년 삶에 있어서 가족이나 가족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이 엄청 독립을 원해요. 부르짖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엄청 의존합니다. 아시죠? 이 두 가지를 참 조화롭게 한다는 게 일생활 균형만큼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독립과 자율이라는 청소년기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요때 아이들 초자는 상당히 불안정하고요. 또 아시지만 뇌 발달이 요때 굉장히 혼란기거든요. 전두엽이 이제 막 가지치기를 하면서 거의 대공사 중이거든요. 머릿속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지적 판단적 혼란이 계속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또래 안에 엄청 그 퇴행적인 그 성격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이때 그냥 다 네 알아서 해라, 네가 잘할 것이다 하고 그냥 던져주기보다는
중요한 외부의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른으로서 남아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부모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뭐 그 정신 분석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유아기적 욕동이 이때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사춘기 때. 예. 그리고 엄마한테 붙었다 또 떨어졌다 다가갔다 물러났다 하는 이 재접근기 단계의 갈등도 이때 막 또 활성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부모가 정말 괜찮은 사람 맞나 하는 이런 검토가 계속되면서 이상화된 부모상이 수정이 되는 그런 탈이상화 과정이 이때 아주 활발히 진행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이었던 부모한테서 벗어나서 또래나 교사나 연예인이나 뭐 게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새로운 대상을 선택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네. 즉 아버지를 다른 인물과 비교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과잉 이상화는 수정이 되고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고요. 그러니까 이때 아버지 자리가 구조적으로든 기능적으로든 만약에 이렇게 튼튼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어 있게 된다면 아이들은 아버지 이미지를 이제 과장 왜곡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래에 지나치게 밀착하거나 배타적으로 동일시하거나 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때 아이들은 부모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관점이 굉장히 크게 수정이 된다. 극적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고 이제 이때 아버지 자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뭐 좀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들은 다 뭐 중2병, 고3병 그렇게 앓고 있고요. 또 부모님들은 갱년기, 중년기 위기 참 힘든 때입니다. 여기 상담실에 온 어떤 어머니는 이제 저를 붙들고 막 얘가 미친 거예요? 제가 미친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미쳤는지 선생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러시는데 제가 둘 다 미친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둘 다 아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기가 차서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사실 상담실에서 아버지를 뵙는 일은요 흔치가 않아요. 특히 이제 그 가출 청소년 보호 기관에 있을 때는 거의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제 아이 문제가 심각하고 가정 해체 수준이 아주 그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더군다나 아버지를 만난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고요. 이제 상담복지센터를 옮겨서 이제 좀 마일드한 아이들, 좀 일반적인 아이들도 많이 만나게 된 그 이후에는 아버지를 뵙는 일들도 좀 있었는데 실은 이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고 뭐 정서를 돌보고 하는 이런 상담도 이건 엄마의 일로 많이 치부가 됩니다. 그래서 상담실에 누가 가야 된다면 엄마 당번이지 아빠의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을 뵈려면 2배, 3배 이제 저희가 품을 더 팔아야 하고 또 상담자들은 또 대부분 여성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상담 선생님들도 아버지를 뵙는 걸 좀 어려워하셔요. 두려워하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트라이를 잘 안 하시는데 제가 기관에 있을 때는 직원들한테 무조건 아버지를 만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자문을 많이 했고 저 스스로도 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시작해서 종결 끝날 때까지 2-3번은 그래도 아버지들하고 연락하고 직접 뵈려고 노력했던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이제 제가 그 만나기 제일 어려웠던 아버지 중에 한 분은 대부분은 제가 일터로 찾아가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일터로 찾아가는 전략을 제가 좀 많이 썼었는데 뭐 한 분은 그 횟집에서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오후에 제가 한 점심 먹고 2-3시쯤 가서 결국은 영업이 다 끝나는 밤 10시까지 저를
벌 세운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10시가 다 끝나고 나서야 이제 뵀던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예. 저도 오기가 나서 회 한 접시 시켜놓고 맥주도 한 병 시켜놓고 계속 기다렸죠. 예. 그렇게 해서 겨우 어렵게 배웠었는데 참 뵙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는 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중년기에 있는 이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과 같이 이제 서서히 애들을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애도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전에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상화된 모습 이런 것도 이제 자기가 타협하고 조절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에 놓이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들을 통해 자기 청소년기가 활성화됨으로 복잡한 역동에 직면하게 된다. 뭐 이런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그 아이들 부모님 만날 때 부모를 만난다기보다는 청소년기 발달 과업을 채 완수 못한 또 한 명의 상처받은 청소년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면 훨씬 이제 이해도 잘 되고 또 깊이 쑥 좀 빨리 손이 좀 내밀어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이때 아버지들이 이제 노화와 사회 변화 그리고 고립감 그리고 다가오는 퇴직 뭐 이런 것들로 겪게 되는 불안은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 선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양육 방식은 뭐 이거를 해보려고 해도 잘 그 효과가 없죠. 맞지도 않고. 그래서 배운 대로 그러면 선대 아버지한테서 배운 방식대로 또 하려고 하면 이건 또 학습 효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나오는 건데 이게 또 안 들어먹히고 뭐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자녀들하고 멀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자니 안 먹히고 배운 거하고 다르게 해보려니 학습 경험이 없어서 효율적으로 하질 못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동안 이제 그 국내외 청소년과 아버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관계에 딱 초점을 맞춘 연구가 별로 많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관계에 초점을 맞춘 선행 연구를 좀 정리를 한 게 이렇게 됩니다. 자녀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은 초등학교까지는 긍정적이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이론적인 배경들 여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갈등이 높아지면서 역할 수행이나 수행에 대한 기대는 낮아지는 이런 경향을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물리적으로 소원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모로부터 지원을 원하고 의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이제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 더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의 그 문화에서는 부모로부터 자율성과 독립, 개별화에 대한 요구가 훨씬 더 적고요. 아이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양의 아이들보다는 좀 아예 양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모니터링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얘가 학교 끝나고 누구랑 어디서 뭘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집에 몇 시에 돌아올 건지 이런 거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하는 변수가 이제 부모 모니터링 변수인데 실은 이제 이게 나이가 먹으면 이게 낮아져야 돼요. 근데 서양은 틀림없이 낮아지는데 한국은 놀랍게도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게 계속 높아진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게 높은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친구 관계도 좋고 아웃풋이 다 좋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제 그런 패널 데이터 분석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자율성을 강조하지 않나 보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자율성도 높고 얘네들이 가족 간 유대감도 높다. 이렇게 얼렁뚱땅 대답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연구는 중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의 부모 효능감에 뭐가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걸 본 건데요. 실은 뭐 여기 보시면 뭐 원가족 관계나 자기 부부 관계나 직무 몰입 이런 것도 있지만 아이하고 직접 보내는 가족 여가 이런 걸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했는데 실은 다른 건 다 영향을 미치는데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가족 여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연구자들은 이게 워낙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절대량이 너무 적어서 통계적으로 이게 효과가 없는 걸로 나온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그리고 직무 몰입 같은 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직업을 열심히 하는 거가 내가 아이를 잘 키운다 하는 부모 효능감에 굉장히 관련이 많은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버지는 직업인으로서 생계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예,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이 연구도 비슷한데 이거는 청소년이 지각한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참여하느냐 하는 거의 정도에 무엇이 영향을 주는지 그 변수를 본 건데요. 부부 간의 어떤 변수나 또 아버지 개인의 자존감 같은 변수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더라. 이런 결과가 나와서 재밌어서 제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또 개별 가정적으로 노력만 해서는 어렵고 사회적 지지가 주어져야 그래야 이제 아버지들이 실제 참여 자식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참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일가족 양립 지표의 통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13세, 17세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가 제일 그 수치상 많고요. 요 가구의 근로 시간을 보면 엄마는 이제 점점 그 근로 시간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아빠는 그대로거든요. 네, 이거를 역으로 보면 어쩌면 요 시기에 아버지들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만 하면 이때 어머니하고 자녀 접촉 온도차를 좀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절호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거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고요. 이제 그 남은 부분은 앞서 쭉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워라밸 시대 청소년 자녀와 아버지가 소통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이제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실 걸로 알고 저는 크게 방향만 두 가지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미시적 차원으로 아버지랑 자녀가 일상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 기회가 많아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또 나머지 하나 좀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으로 우리 사회의 노동시간 구조 개선 등을 통해서 일단 시간을 좀 확보해야 될 것 같고 이 시간을 확보한 이 시간을 아버지들이 자녀하고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먼저 이 미시적 차원으로 볼 때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가 시간 혹은 가족 식사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뭐 여가보다는 그래도 가족 식사가 훨씬 그래도 접근하기 좋고 하니까 좀 여기 초점 맞춰서 좀 좋은 그 개입 지점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는 이미 뭐 가족 사랑의 날인가요? 뭐 이미 지정해서 운영 중이고 교육부에서도 몇 년 전부터 뭐 밥상머리 교육이다라고 해서 전국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급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보기에 그 부처 간의 협업이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그리고 교육부 같은 경우도 뭐 장관님 바뀌고 나니까 그 너무나 열심히 만든 프로그램인데 밥상머리 교육이 또 흐지부지 되면서 완전히 또 무용지물 되는 거 보니까 이게 좀 근간이 되는 기조가 되는 정책은 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왜 힘이 이렇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어요. 다양한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시간이 그 멕시코 다음이고요. 육아휴직
남성 비율이 8.5%, 또 유연근무제 시행기업도 한 20%밖에 안 된다 하는 거는 제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 아직 작동이 안 되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아직도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노동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행히 7월부터죠. 이제 근로 시간이 이제 단축이 된다고 하니까 이 중요한 전환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전환점 이 조치가 좀 모쪼록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워라밸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 이 특히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우에 줄어든 노동 시간을 가족 참여에 사용하려는 욕구가 있으나 동시에 또 개인을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가족 생활 쪽으로 유인하는 전략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 제도 같은 것들이 좀 전략적으로 구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무리로 제가 그 독일 갔을 때 그 각 지역에 굉장히 많은 가족 센터들이 막 여기저기 산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를 가보고 싶은데 뭐 어디를 갈래 진짜 골라 잡아봐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군데를 찍어서 갔었는데 우리나라 건가센터, 다가센터하고는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달라서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뭐 사무실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너무 이제 탁 트인 공간이고 그런 공적 기관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곳이었고 그냥 캐주얼하게 아무나 드나들면서 그날 갔을 때도 그 공동 부엌이라고 해야겠죠. 거기에 여러 가족들이 뭐 와서 그냥 밥을 해 먹는 가족도 있고 그냥 차를 끓여 마시는 가족도 있고 여기저기 이렇게 앉아서 두런두런 뭐 사랑방처럼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다 마더센터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엄마들만 모여서 수다 떠는 공간이 아니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날 갔을 때도 아버지들도 많으셨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셨고 그래서 마더센터를 가족센터로 바꾼 건 참 잘했다는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런 시설은 주로 아이들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설이랑 같이 운영하든지 아니면 여러 개의 보육시설을 네트워크해서 쓰든지 아니면 건물을 하나 따로 지어서 쓰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있는 곳을 기반으로 해서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면서 정보도 얻고 또 교류도 하는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방과 후 돌봄 교실 뭐 호르트라고 하는 이런 교실이 있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말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독일의 부모라면 누구든지 방과 후에 4시간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권리가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부유하든 가난하든 누구나 누리는 권리라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왜 이렇게 행복한 느낌이 안 들지? 열심히 일해서 남은 거는 이렇게 굉장히 소진된 느낌, 그리고 망가진 몸, 그리고 이제 다가가려고 했을 때 이미 너무 멀어져 있는 아이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밖에 안 남는다면 너무 쓸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우리 삶의 균형을 빨리 회복하고 또 행복으로 가는 열쇠를 손에 쥐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발제를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천구센터 윤명자입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몇 가지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토론문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최근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TV 프로그램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아버지의 양육 참여나 놀이 참여 등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 그리고 맞벌이 가구가 약 45%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등 가정에서 자녀 양육이나 가사 분담에 아버지 역할의 인식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또한 양성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현 시대에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확립 및 일생활 균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위탁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예, 지금 현재는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도 있어서요. 예,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통합센터에서는 일가정 양립과 아버지의 돌봄, 참여 확대, 부모 역할의 지원, 가족관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센터의 선택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차이는 있겠으나 먼저 일가정 양립 및 아버지 양육 참여와 부모 역할 지원을 위해서는 유아교육기관 및 초등학교 또는 직장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을 포함한 남성 대상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유아 초등학교 자녀가 함께하는 토요 돌봄 프로그램, 그리고 영유아기에서 성년기까지 생애 주기별 부모 교육, 그리고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단위 활동으로, 조금 전에 발표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사랑의 날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이 함께 참석하는 가족봉사단, 그리고 가족이 또 함께 참석하는 가족 캠프 및 체험 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발제문에서도 나왔듯이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갈등은 높아진다고 하였는데요. 저희 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역시 유아기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현장에서는 모든 가족, 특히 아버지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은데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제적으로 참석을 못하는 사유가 아버지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자녀의 학원이나 시험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기간 전후 일정을 먼저 확인한 후에 센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공부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표 내용에서 그 이상적이고 건강한 가족을 이루기에 필요한 가족원들이 함께하는 시간과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은 지속적이고 상호 의존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영유아기부터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활동이 익숙하고 지속적이어서 자녀가 청소년이 되든 성인이 되어도 긍정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부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활동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어서 일상생활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앞에 얘기했듯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부모 자녀 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단회기성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지속적인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유아기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확대와 이용자들이 실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장에 있다 보면 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의 아버지, 자녀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문화 가족이 그 결혼 이민 심사 기준 강화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인 그 결혼 이주민 부인이 나이 차이가 좁혀졌다고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16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가정의 40.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실은 저희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10살에서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그 다문화 가족 자녀들은 결혼 이주민인 어머니와는 언어 소통 문제로서 일단 의사소통이 어렵고, 그리고 아버지와는 세대 차이와 가부장적 과정에서 배웠던 권위주의적이고 그 일방적인 훈육으로 함께 활동하는
함께하는 활동이나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딱 보면 느껴집니다. 아버지하고 자녀가 얼마나 안 친한지, 아버지를 정말 남보듯이 아이들이 쳐다보기도 하고, 아버님들이 아무래도 외부에 이제 오시니까 좀 안아주기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요. 정말로 막 자지러지게 울기도 해서 되게 민망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자녀는 2015년 기준으로 20만 7천여 명이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는 유아기 자녀가 가장 많이 있는데요. 이들이 성장해서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까지 아버지와의 소통 부재가 계속되면 아버지와 자녀 간의 갈등은 비다문화 가족보다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사업은 결혼 이주민의 한국 사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조기 적응에 초점을 두어 오다가 2015년부터 가족 및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외국인, 부모의 안정적 정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아버지 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앞에 언급한 내용 통합센터인 경우에는 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문화 가족에게도 지원될 수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젊은 아버님들보다 참여율이 높지도 않고 적극적이지도 않으신 편입니다. 이러한 다문화 가족의 상황을 파악해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